안녕하세요. 강장묵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특강 내용은 인간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되어진 로봇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소셜 로봇, 클라우드 로봇 또는 유비쿼터스 로봇, 정말 상상 속에서나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실제로 연구되어지고 있고 가까운 날에 가능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같은 정보통신공학을 공부한 학생들에게는 기계공학만의 전문 분야가 아닌 로봇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또 우리는 긴 호흡으로 바라보았을 때 이 로봇을 어떤 측면으로 생각해보고 지금 준비한다면 미래 로봇 산업, 미래 로봇 시대에 소프트웨어 개발 또는 컴퓨터 공학, 로봇, 정보통신 이런 ICT 기술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번 특강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오늘 제목은 인간에 대한 확장으로서의 로봇이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제목처럼 소셜한 로봇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썼습니다. 물론 제가 가지고 온 이미지들은 여기에 보면 thesocialrobot.com 이런 곳에서 다 가지고 왔던 공유되어진 이미지니까요. 나중에 참조하시고요. 인간을 매개하거나, 그러니까 인간을 대신하거나, 인간과 관계하거나, 이때는 대등하게 관계하거나 또는 인간의 명령을 받아들이는 관계를 하거나, 또 인간과 소통하거나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따라서 소셜한 로봇,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적 로봇, 사회적 로봇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한 것들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목차를 보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목차에 나와 있는 성처럼 소셜봇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첫 번째로 문제인식을 하고, 두 번째로 로봇에 대한 개념이나 앞으로의 전망, 시장,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소셜 로봇, 로보스틱스, 클라우딩 로봇 등과 같이 최근에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고 또 앞으로 이런 로봇이 나온다는 것이 정말 구현 가능한 그런 이야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볼 건데요. 먼저 잠시 저와 함께 문제인식 단계에서 로봇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셜 로봇, 사회적 관계망을 이해하고 있는 로봇.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인사를 할 때 고개를 숙인다라는 것은 가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을 존경한다, 또 여러분들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행위론적인. 그러나 기계가 바라보았을 때에는 고개를 숙인다라고 하는 이 기능적인 것은 단순한 기능이죠. 그렇다면 고개를 숙이는 인사라는 것은 어떠한 맥락과 환경에서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은 인간 고유의 규범, 예의, 범절 이런 것들입니다. 로봇이 소셜한 사회성을 가지는 로봇으로 진화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오늘 특강의 주제이처럼 사회성을 가지고 있는 로봇이 되기 위해서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그 로봇이 현재 위치하거나 로봇과 관계되어져 있는 사람을 대리하거나 매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데이터가 요구됩니다. 정보통신공학과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아마 저와 함께 배우신 분들은 알 거예요. 클라우드의 개념, 또 빅데이터의 개념. 빅데이터에 대한 개념에서 M2M을 이용한 로 데이터를 처리해서 우리가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인포메이션으로 전환시킨 후 그 많은 데이터 속에서 사회적 문맥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추출해서 적절한 시간에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이거든요. 로봇이 사회성을 갖는다는 의미는
지금 현재 저희 정보통신공학과나 컴퓨터공학과에서 수업 시간에 배우고 있는 빅데이터나 클라우드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들이 로봇의 인지적 기능으로 결합되어지고 그 인지적 기능들이 소셜하게 표현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조금 어렵죠? 자, 다시 화면 보면서 이와 같은 문제인식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저랑 같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봅시다. 이런 상상이에요. 빈티지 소셜 네트워킹이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제 수업에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폴스퀘어, 인스타그램, 그렇죠? 워드프레스나 트위터, 페이스북, 텀블, 스카이프, 레딧, 유튜브, 핀트레스트. 아마 소프트웨어나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라면 최근에 이러한 서비스의 이름들을 한 번씩은 다 들어보았을 겁니다. 공통점이 있죠.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입니다.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인데 인스타그램 등과 같은 것들은 이미지 기반의 관계를 설정하고요. 링크드인은 개인의 프로필에 관계되어진 이야기들, 핀트레스트는 로컬에 대한 서비스 이야기들, 유튜브는 당연히 동영상이죠. 이러한 다양한 소셜 네트워크의 콘텐츠들이 인터넷 공간에 있는데요. 그러한 공간이 빅데이터와 결합하게 되면 나라고 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중심으로 오거나이징 되어지고 조직화되어지고 전환되어지고 새로운 의미로 바뀌고 그러한 것들이 보여지는데 이 서비스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잡히는 겁니까? 잡히나요? 눈에 보이나요? 그런 게 아니죠.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을 수도 없고 가상세계에만 머무는 거예요. 그런데 빅데이터와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가 로봇과 결합함으로 따라서 로봇은 실제적으로 저에게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거나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물리적 힘이나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실제 존재하는 그 무엇이란 말이죠. 자, 봅시다. 우리가 지금 관계망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우리는 복잡계의 세계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제가 기계공학자로서의 로봇을 전공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또 저에겐 로봇이라고 생각하면은 톱니바퀴, 또 저울추, 어떤 기계, 동학, 뭔가 어려운 거, 뚝딱거리고 망치로 좀 만들어 보는 거,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최근 들어서 실제로 그런 로봇에 대한 부품들은 동력 장치들을 잘 가지고 오고요. 실제 로봇에 대한 시뮬레이션, 이동, 움직임들의 상당 부분들은 키넥트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개발을 많이 하죠. 물론 이것은 응용 단계입니다. 저는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개발이나 특허, 또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또 이러한 것들이 사회적 의미, 그러한 것들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로봇이라는 분야도 이렇게 학제적으로 만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대부분 20대, 또 조금 사회활동 하신 분들은 30대, 더러 40대도 계실 거예요. 그러한 분들이 이제 우리가 오래 사는 시대에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10년, 20년 뒤, 2020년, 2030년에는 지금 로봇 청소기, 동그랗고 작은 그 정도 기능의 로봇 청소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비서와 같은 로봇이 옆에 있을 때 나 자신의 문맥과 나 자신의 취향과 나 자신의 이야기가 투영된 로봇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열심히 인터넷에 올리고 있는 그 수많은 나에 대한 데이터, 내가 본 유튜브, 여러분들이 본 유튜브만 보아도요, 여러분들이 무엇에 관심 있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정치적으로 좌의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개혁적인 내용의 뉴스 채널을 볼 거고요. 우의 채널에 있는 사람들은 반대편을 많이 보겠죠. 또 본다 할지라도 좋아요를 많이 누를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영화에 관심 많은 사람들은 영화 소개에 관련되어진 유튜브를 많이 본 리스트가 있을 거예요. 그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거는 때로 여러분들의 굉장히 편리한 서비스가 되거든요. 로봇이 여러분들의 그런 문맥, 환경, 생각을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는 소셜 로봇이 나온다고 할 때 반드시 이런 빅데이터에 대한 정보가 로봇에 수렴되어질 수밖에 없는 사회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았으니까요. 그 다음 화면 보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들처럼, 그쵸? 어떤 행동 기반의, 액티비티 티어리 베이스죠. 그래서 행위 이론 기반의 상호작용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행동을 하는 거는 굉장히 유사한 패턴이 있다는 것이죠. 또 액티비티 모델이 있고요. 모티비티브, 어떤 동기가 있고요. 파티시펜트, 참여하는 이유가 있고요. 액션, 실제 행동하고요. 아웃컴, 생산을 하게 되고요. 골, 목표가 있습니다. 오퍼레이션, 어떤 과정도 있고요. 컨디션, 어떤 제약이나 상황이 있겠죠. 이러한 것들이 휴먼과 로봇 간의 상호작용을 할 텐데 소셜 사이언티픽 파인딩에서는 이런 스페시피케이션한 비헤이브요, 어떤 행동, 행위들에 대해서 아주 세분화시켜서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한 상호작용의 프로토콜을 제안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연구되고 있는 로봇에 대한 메인스트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메인스트림의 첫 번째는 소셜 로봇이에요. 사회화된 로봇.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인문학과 만나는 로봇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연동되거나 빅데이터로 확장되어지는 로봇을 만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로보틱스. 이것은 아직도 남아있는 기계공학, 또 전자제품, 전자제어 분야, 또 기술 및 공학적 차원에서 기계 간의 통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날 로보틱스도 기계 간 통합을 벗어나서 보다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에 대한 측면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클라우딩 로봇이 있습니다. 네트워크화된 네트죠. 저는 공각기공대를 굉장히 재미있게 예전에 보면서 많은 상상을 했습니다. 2002년도, 2003년도에 제가 유비쿼터스 관련되어지는 공부를 하면서 2005년도에 유비쿼터스로 박사학위를 받았을 때 그때 공각기공대의 이야기가 굉장히 스며드는 기술, 인지하지 못하는 심오한 기술이 심오해질수록 스며들 것이다. 마크 와이저 교수의 이러한 주장들이 저에게 굉장히 큰 감동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는 좀 엉뚱한 사람, 너무 앞서가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은 제가 하는 이야기는 실현 가능한 이야기다라고 아마 느끼실 겁니다. 바로 클라우드 컴퓨터에서 클라우딩 로봇, 또 공각기공대에 의한 의체가 있습니다. 의체는 무엇이냐면요. 그냥 우리의 몸은 몸뚱아리라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내가 태어나는데 너무 못생겼어요. 내가 태어나는데 너무 힘이 세지 못해요. 약해요. 작아요. 키가 작아요. 우리 그런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페이스오프, 성형수술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성격을 바꾸기 위해서 긍정적인 책들도 열심히 연습을 하잖아요. 자기 개발서도 많이 보죠.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트워크의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캐릭터와 영혼과 기억이 있고 의체, 몸을 통해서 클라우드에서 내가 의체로 옮아가는 것이죠. 약간 고스트의 개념인데요. 이러한 것들이 정말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지금 빅데이터와 클라우드와 어떤 유비쿼터스와 이런 세계에 대한 기술을 공부하면서 그러한 것 시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대는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시대는 먹어야 되고 또 자야 되고 여러 가지 물적 한계를 느끼니까 제 이야기가 와닿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이미 선진국에서는 벌써 이와 같은 연구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제가 몇 달 전에 만났던 짐 데이터 교수님은 화성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새로운 환경에서는 어떤 민주주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과 로봇의 상호작용, 소셜 로봇, 클라우드 로봇, 로보틱스라고 하는 것을 상상해보고 실제로 이런 로봇이 되겠구나라는 걸 이거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오늘 특강의 주제는 아니에요. 오늘 특강은 긍정적인 이야기, 비전, 또 정보통신공학과 중에서도 로봇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소셜 로봇 쪽으로 공부를 계속 해보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는 그런 방향 제기를 위한 소개로서 준비한 강의니까요. 그러나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런 상상도 해보고 이런 생각도 해보았는데요. 이런 염려가 돼요. 실제로 제가 다 번역을 해서 여러분들께 써있지만 여기에 있는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요. 이미 이러한 위험에 대해서 아티클로, 그러니까 글로써 이미 다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여러분들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는데요. 이 그림이 동시에 올라가 있고요. 이렇게 써 있어요. 구글은 사랑의 귓속말도 들을 수 있다. 사랑의 위스퍼를 들을 수 있다. 추론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막 꽃 같은 걸 막 찾고 있어요. 꽃을 평상시에 안 찾던 사람이에요. 그럼 뭐예요? 뭔가 연애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추론들이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개념 속에 이미 다 들어가 있습니다. 또 이 사람이 이상하게 카페에 자주 가지 않는데 카페에 자주 간다. 고급 카페를 간다. 또 이상하게 이 사람이 저녁 식사를 계속 뭔가 그런 데이트를 많이 하는 그런 장소에서 카드 결제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카드사는 여러분들이 바로 사랑의 귓속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프로포즈를 많이 하는 장소에서 카드 결제가 일어났다. 그러면 생각하는 겁니다. 카드 결제사는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 웨딩이나 혼수 관련되어진 정보를 이메일로 보내주면 되겠구나.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쉬운 빅데이터예요. 얼핏 보면 너무나 행복해 보이지만 얼핏 보면 이런 염려가 있는 거죠. 밑에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쇼핑 카트가 있는 고객은 고개를 숙이고 있고 점원은 컴퓨터로 이 사람을 다 봐요. 뭘 보고 있죠? 우리는 카드 어떤 샵에 관련되어진 정보를 얻고 쿠폰에 대한 리스트를 받고 쿠폰을 이용하고 판매 관련을 보면은 이 사람이 갑자기 어린이용 물건들을 많이 산다. 아이용 물건을 많이 산다. 그럼 뭡니까? 출산을 했구나. 그러면 아이는 시간에 따라 성장하죠. 성장에 맞추어서 쿠폰 리스트를 아이 성장에 관련되어진 걸 줘야 되겠구나. 이러한 것들이 당연히 마케팅으로 일어날 수 있겠죠. 이러한 것들은 바로 특허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하변에서 제일 큰 게 CV예요. CV가 뭡니까? 이력서죠. 그렇죠? 나 자신의 모든 거예요. CV에는 기본적으로 이력서에는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심지어는 학점이 몇 점인지, 또 나의 주요 스킬, 나의 주요 능력이 무엇인지, 또 내가 무슨 상을 받았는지, 내가 어느 직장에서 경력을 가지고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는지를 적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나의 생년월일도 나와 있고요. 나의 사진도 반명함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 CV만요. 인터넷에 검색하시면요. 이력서 서식 모음, 이력서 샘플 모음, 자기소개서 샘플 모음 그런 게 수백 장 나와요. 거기에 보면 저희 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근면 성실하셨고 농촌에서 또 어부에서 일했는데 어땠어요? 이런 얘기들 나와 있거든요. 굉장히 사적 내용이죠. 그런데 이 CV는 우리가 템플릿처럼 구하기도 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링크드인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의 CV를 볼 수 있어요. 링크드인에 여러분의 CV를 올리지 않으면 구인구직을 할 때 또 해외에서는 자기에게 좀 더 많은 기회를 스스로가 놓아버릴 수 있다는 염려가 생기기 때문에 올리게 됩니다. 이때 또 중요한 게 있어요. 페이스북과 연동되어져요. 페이스북에는 나의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잖아요. 인생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아무 친구나 만날 수 없는 건 정말 맞는 이야기예요. 좋은 친구를 둬서 좋은 영향을 받지 않으면 삶이 많이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다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그 사람이 실제로 만나는 친구인지 먼 거리 친구인지 어떤 친구인지를 보면 그 사람을 알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을 인사 담당자가 들어가 보고 그 사람의 취업에 영향을 준 적도 있었다라고 하는 기사가 가끔 나오죠. 이처럼 오늘 주제인 소셜 로봇은 문맥을 파악해야 되고 인지적인 인간의 상상을 통한 휴먼, person friendly한 인간 친화적인 그런 기술들인데 그게 구현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여러분들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인터넷 공간의 빅데이터 또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여타 그러한 것들을 모아다가 로봇과 인간 간의 상호작용에 필요한 정보로 메타키 값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때 우리들의 프라이버시와 퍼스널 인포메이션, 개인정보는 굉장히 큰 위협에 빠지게 된다는 염려죠. 로봇을 연구할 때 정보통신공학과 학생이 로봇을 시작하려고 하는 꿈을 가질 때 제가 지금 던진 세 가지 꼭지에 대한 문제인식을 가지지 않고 연구하시는 학생은 정말 가르치고 싶지가 않아요. 문제인식이 정말 단단해야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 그 문제인식을 풀고 싶은 그 욕구 때문에 너무나 즐거워서 공부를 언젠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사회에 기여할 것이고요. 자, 그럼 이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화면 한번 볼게요. 들어가는 말로 로봇에 대한 간단한 정의를 할 건데요. 로봇은 인간을 원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토타입이 인간이에요. 따라서 처음부터 로봇은 굉장히 많은 인간에 대한 그런 기능이 확장되어집니다. 인간은 가장 많은 기능이 오감이 있죠. 우린 5가지의 센서를 가지고 있어요. 눈으로 보지요, 냄새를 맡지요, 촉각을 느끼죠, 또 청각이 있죠. 귀로 듣지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오감을 통해서 우리의 능력들을 발휘하는데요. 이때 이런 센서, 우리가 감지한 5가지의 감각은 머리에 들어와서 인공지능, 어떤 뉴런에 대한 그런 방식에 의해서 계산되어지고 그 결과값을 우리는 다시 손이나 발, 입에다가 명령해서 우리는 오퍼레이팅 하죠. 컴퓨터는 그런 입출력 장치예요. CPU는 센트럴 프로세싱 유닛이고요. 그런데 메모리에 대한 그 어떤 저장을 보시면 1비트, 그렇죠? 1바이트, 1킬로바이트, G 정도, 그렇죠? 타조 정도, 그렇죠? 기가바이트가 되었더니, 그렇죠? 어떤 원숭이, 약간 뭐 유인원, 테라바이트가 되었을 때는 어때요? 사람은 I don't remember입니다. 그리고 뭐죠? just Google it, 그죠? 구글링 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소통과 기능에서 링크되어져 있는 검색에 의존하는 스타일의 인간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나 동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같이 살고 있으면서 제가 공부할 때는 책을 사라. 책 몇 페이지를 꺼내라. 그 책을 찾기 위해서 멀리까지 이동해서 복사를 해가지고 오던 시대였거든요. 지금 학생들에게 그런 걸 강의하거나 이야기를 하면 웃어요. 좀 속상하긴 하죠. 옛날 사람 된 것 같아서요. 그러나 우린 동시대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이제 지식이나 지능이나 의견이나 의사 판단을 할 때 책을 열어본다거나 책을 산다거나 복사를 하고 감사하는 마음보다 구글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큰 사람의 비헤이비어, 행동의 변화고요. 이 행동들이 집단으로 이루어져서 습관이 되고 국가와 사회의 문화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지식을 순차적인 어떠한 순차적인 시퀀스를 가지고 읽게 되는 지식이 아니라 하이퍼링크 되어지는 점프하는 식의 지식을 갖기 때문에 체계적인 지식을 쌓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리고 더러는 인터넷 공간에 대한 리터러시, 해독 능력이 떨어지는 그러한 문제와도 직면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기술은
기술 결정론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어느 한 시점을 지나면 사람의 행동과 습관과 문화를 바꾸는 동력원이 된다는 거예요. 로봇도 마찬가지겠죠. 오늘 들어가는 이야기로서 이런 인간 기능과 능력이 강화되어진 로봇은 소통이나 기능의 측면에서 인간을 매개한다는 거예요. 인간을 대신한다는 거죠. 어떤 펑션을 인간을 대신을 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텔레비전은요, 인간의 눈의 확장이에요.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라디오는요, 인간의 귀의 확장이에요. 물론 제가 한 이야기 아닙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의 많은 얘기들은 고전과 또 굉장히 많은 어떤 학문적인 어떤 영감과 그 어떤 깨달음의 기회를 주신 그런 선생님들의 의견들을 공부하고 제가 이야기로 표현하는 거예요. 라디오는 귀의 확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새로운 뉴 미디어는 우리 기능들의 어떤 불편함의 확장이라면 로봇은 인간의 어떤 기능을 매개하고 어떤 기능을 매개하기 위해서 로봇은 인간과 상호작용을 할 것이며 그럴 때 상호작용이 조금 지나쳐지면 인간과 동등한 코퍼레이트, 협력관계, 콜래버레이션, 협업관계 그런 로봇이 등장하진 않을까요? 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로봇에 제한 자율성에 대한 이야기, 소셜 로봇, 빅데이터가 뒷단에 이야기됩니다. 아마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제 강의 조금 듣다가 한 5분 뒤에 졸리면 후루룩 땡겨서 뒷부분을 볼 거예요. 이것도 동영상을 보고 있는 오늘날 습관이에요.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한다면 여러분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졸고 있어야 돼요. 뒷부분을 보기 위해서. 바로 이런 온오프의 차이,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의 습관, 비헤이비어, 구매 행동, 정치적인 의사결정의 투표 행동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러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정치학자가 고민을 많이 했다면 모바일 선거 가능할 거예요. 그러나 고민을 하지 않으니까 걱정만 큰 거죠. 어떤 걱정이 큽니까? 모바일 선거를 했을 때 1번, 2번, 3번의 배치가 달라지면 사람들이 누군가를 찍을 때 왠지 이쪽을 더 찍고 싶어지거든요. 그런 긴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히 모바일 연구를 할 때 암호학만 잘하고 보안만 잘하고 보안은 어차피 뚫리게 돼 있어요. 보안은 100% 완벽할 수 없거든요. 바로 정보통신공학과 학생들에게 제가 특강을 하면서 굳이 로봇을 가지고 오고 제가 제일 잘하고 있는 제 전공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벗어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들 이런 문제인식, 이런 고민들을 해나가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들어가는 이야기였어요. 자, 이렇게 인간을 대신하는 대리인으로서의 권리자, 이때는 로봇이 법적인 어떤 대등한 능력, 로봇의 행복 추구권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라고까지 고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것에 대한 연구를 하시는 분들과도 제가 몇 달 전에 사실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마 그분이 이제 한국에 오시면 왕성한 활동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로봇에 대한 정의인데요. 로봇이 무엇일까요? 인터펫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귀엽죠? 그림이 귀여워서 가지고 왔는데요. 이 그림은 바로 여기 있는 링크를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더 좋은 걸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서버고 와이파이나 브라우저나 소셜 네트워크나 다운로드나 홈이나 홈 버튼이죠. 서치 엔진이나 페이버리트 즐겨찾기, 스팸, 그쵸? 스팸입니다. 굉장히 재미있어요. 라우터, 이러한 것들이 다 있어요. 로봇인데 펫 로봇인데요. 펫 로봇은 이렇게 외부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외부와 상호작용하는 그런 정보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바로 그것이 빅데이터나 소셜 네트워크 들어갔을 때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튼 원론적으로 로봇을 내가 설명을 드리면 로봇은 슬라브어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저 이런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검색하시면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또 특강에서 뭔가 좀 아카데믹한 부분을 설명해 드려야 되니까요. 노동을 의미하는 거고요. 로보타가 어원입니다. 따라서 슬라브어인 체코의 소설가가 카렐 차베크라는 사람이
1920년에 발표한 RUR에서 사용한 것이 일반화되어졌습니다. 로봇에 대한 기원의 이야기예요. 어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로봇은 기계죠. 그죠? 사람과 유사하거나 또 사람의 유사한 기능이나 사람의 유사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계예요. 근데 이 기계가 오늘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집에는 뭐가 있죠? 청소 로봇이 있죠. 그죠? 아마 모든 가정주부, 아주머니들의 한때의 로망이었죠. 그죠? 그리고 산업용 로봇이 있습니다. 조립하거나 용접하거나 인간의 팔 같은 것만 하나 있는 것이죠. 아마 자동차가 생산하는 라인에서 용접만 한다거나 그죠? 그러한 것도 일종의 로봇입니다. 또 핸들링을 한다거나 그리고 우리들은 지금 현재 인간과 닮은 로봇을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뭐죠? 굉장히 많이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안드로이드예요. 안드로이드가 사람과 닮은 모습이란 뜻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안드로이드죠. 그리고 생각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까지 확장되어지는 게 로봇이죠. 제가 이야기하는 소셜 로봇은 인간의 규범과 의식과 사회성을 가지고 있는 로봇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안드로이드입니다. 귀엽죠? 로봇 기술 간의 융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보시면 메인 PC가 있고요. 또 데이터 전송 및 출력을 위해서 커맨드, 명령 버튼이 나가면요. 당연히 어떤 인간화되어진 로봇이 제어부에서 보조 PC에서 그죠? 각 센서에 대한 데이터를 전송받아서 기구부에다가 25개의 자유도를 지닌 로봇입니다. 그래서 25개의 자유도를 가지고 이 로봇이 자유롭게 움직이죠. 걷거나 장애물을 만나면 건너뛰거나 피하거나 이런 행동을 합니다. 또 사람이 눈을 깜빡이면 같이 눈을 깜빡인다거나 그러한 것들을 다시 센싱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서버에 전송하고 다시 또 서버에서는 그에 해당한 명령을 주는 방식이죠. 인간이 여기에 서서 명령을 주는 로봇 기술 간의 이런 용합에서 보시면 우리는 정보통신공학은 사실 그래요. 붙이면 다 하는 일이죠. 그래서 로봇과 제어부를 붙이는 프로토콜에 대한 이야기 정보통신공학과가 전통적으로 하는 거예요. 또 메인 PC와 제어부 관계에서 붙이는 이야기, 서버와 클라이언트 어떻게 갈 것이냐, 우리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그렇죠? 컴퓨터공학은 그 안에서 소프트웨어적인 것이나 또 다양한 것들을 하고요. 기계공학에서는 이와 같은 자유도를 가지고 있는 로봇의 기계공학적인 동학에 대한 이야기를 고려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야기를 해나갈 때 뜬구름 잡는 옛날 이야기냐? 그렇지가 않아요. 이 자료는 우리나라의 로봇 산업 현황과 전망에 대한 2012년 로봇 이슈 브리핑에 대한 자료인데요. 2012년의 수출이 5,953억 원이에요. 적은 돈 아닙니다. 그죠? 전년 대비 14% 증가했어요. 우리나라가 로봇을 수출합니다. 제조용업 로봇이 10% 정도 되고요. 서비스 로봇이 27%예요. 아주 규모가 작지만 부품에서도 51%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이 도표를 보면요. 로봇 산업 시장이 전년 대비 크게 발전해 보이지는 않으나 개인 서비스 로봇은 성장과 수출에 큰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죠. 개인 서비스 로봇, 산업 현장용 로봇, 기계형 로봇 이러한 로봇들도 굉장히 이미 시장이 크지만 개인의 비서라든지 또 커피만 타주는 로봇, 커피 머신은 뭐가 될까요? 앞으로 커피만 타주는 로봇이에요. 또 청소기 로봇은 뭘로 진화할까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시장이 굉장히 발전했다는 것이죠. 또 전화기는 우리의 메시지를 구글이나 여타 서비스 일정 관리와 연동해가지고 연결해주는 서비스로 발전할 수 있을 거고요. 또 전화기 외에 여타 또 소셜 네트워크의 인맥 리스트는 또 다른 명함 관리 로봇이 관련해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고 시장이 크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잠깐 사물 인터넷 로봇을 보겠습니다. 제가 아마 여러분들과 함께 특강을 지금 세 번째인데요. 첫 번째 특강에서 아마 두 번째인가 첫 번째에서 M2M을 이야기했습니다. 머신 투 머신이죠.
사물간 통신이에요. 머신 투 머신을 이해해야지만 그 인터넷 업 띵스 또 띵스 업 인터넷이라고 하는 사물 인터넷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모든 공간에는 고유한 IP를, 고유한 주소, 어드레스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IPv6로요. 또 할당된 주소는 그 위치 값을 가지게 되고요. 또 할당된 주소의 사물이 갖고 있는 프로퍼티, 속성에 따라서 고유한 입출력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 사람으로 따지면 패턴이겠죠. M2M은 현재 이 정도의 위치라면 IoT, 그렇죠? 인터넷 업 띵스를 통해 가지고 사물 인터넷으로 굉장히 크게 확장했다는 것이죠. 인간과 사물 서비스가 분산된 환경에 의해 대해서 인간의 어떤 명시적 개입, 그러니까 내가 인식하고 뭐라고 명령하는 그런 개입이 없이 상호 협력적으로 자율적으로 센싱하고 네트워킹하고 정보 처리하는 지능형 관계 서비스의 사물 공간 연결망이에요. 제가 설명을 조금 더 드릴게요. 저는 지금 녹화를 하고 있어요. 녹화에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제 목소리가 조금 피곤해서 갈라진다. 마이크에서 잡음이 들린다. 또 발질가 못하다거나 역광을 받아서 어두워져요. 피사체가 어둡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문제겠죠. 그때 우리는 지금 촬영을 도와주는 분이 판단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만약에 센싱되어지는 로봇 간의 자율 센싱 협력 상태가 이루어진다면 인간이 인지하기 전에 조도를 센싱을 해서 카메라 센서 모듈을 조도에 맞도록 조절해 준다거나 거기에 따라서 카메라 센서 모듈이 조명에게 어느 각도로 어디에다가 틸트 움직여서 빔을 쏴주라고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LED가 광원으로 되어지면서 LED를 통해서 광원 통신으로도 가능해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현재 아주 부분적이지만 작게는 수억에서 크게는 수백억까지의 규모로 다양한 분야에서 현재 리서치가 되고 있습니다. CCTV는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데요. 많은 사람이 CCTV를 다 보고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CCTV를 보는 인간은 그 똑같은 패턴이 지겨워요. 맨날 여러분들 대중교통의 CCTV만 본다고는 알바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일주일 정도 뒤부터는 안 보게 돼요. 잘 발견하기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CCTV는 인공지능화 되어져서 이상 패턴,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 같은 것을 CCTV가 추적합니다. 자율 센싱을 추적을 하고요. 추적했을 때 이상하다는 것에 대한 시그널의 임계치를 넘어갔을 때에만 알람이나 사람에게 어떤 알려주는 그런 자동화 방식이 오늘날 CCTV가 대부분 하고 있는 방법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사물 인터넷이 되어지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로봇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가장 밑에 단, 로봇이 센싱하지 못하는 것을 문맥으로 센싱하는 다양한 주변 환경의 센싱을 클라우드로 받아서 로봇이 다시 받는 이런 네트워크가 설계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가치 사슬 속에서 생태계에서 어떤 플레이어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다. 이건 인터넷진흥원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일단 하드웨어적으로 칩을 파는 벤더는 무선 송수신 칩이 있고 센서 칩이 있겠죠. 또 마이크로 컨트롤 등을 하는 센서 칩 등이 있겠습니다. 제조업체입니다. 퀄컴 같은 회사죠.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 퀄컴 칩에 대한 설명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듈이나 단말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IoT 모듈이죠. 무선 송수신 칩이나 마이크로 컨트롤러나 다양한 IoT 단말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들인데요. 해외에서는 이러한 이 디바이스 등의 여러 회사들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 중에 하나일 텐데요. 플랫폼 솔루션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오브 띵스 사물 인터넷을 하기 위한 플랫폼 서비스 소프트웨어나 종합관리 솔루션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멜퍼, 페타리, 브레인넷 뭐 이런 곳에서 이런 M2M 관련되어지는 플랫폼으로서 사업자가 되어져 센싱되어지는 것들을 가지고 오고 모듈로 처리하게 됩니다.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입니다. 기본적인 유무선 네트워크를 제공하죠. 그리고 M2M에 최적화되어지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다 알 거예요. SKT, KT, 또 AT&T, 세계적인 통신업체죠. 이런 통신업체들이 M2M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큰 문제죠. 어찌 보면요. 왜냐하면은 통신 사업자가 망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망을 통해서 통신 사업자가 또 설치해 놓은 CCTV 또 여러 가지 센싱값, 날씨나 기후에 대한 TV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을 자기의 통신망을 통해서 프로세싱 처리하는 그런 서비스 사업자로 거듭나려고 해요. 왜냐하면 유무선 사업이 이제 기업의 매출에서 점점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망 사업을 기반으로 한 우위를 가지고 선점해서 다른 플랫폼으로 확장하려는 전략을 통해서 망은 왜곡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망의 중립성. 망 중립성이 왜곡되어지면 좀 더 확장되어진 인터넷 거버넌스 자체가 훼손되어질 수가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작게는 프라이버시의 문제,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땐 작게 한 꼭지가 또 프라이버시겠지만 정말 큰 문제로 이런 것에 통신업자들이 서비스로 가는 방향에서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이고요. 아마 정보통신공학을 하는 학생들도 여기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잠깐 쉬었다가요. 이어서 할 건데요. 이어서 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로봇이 좀 더 구체화되어져서 무엇이 소셜 로봇이고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섬세하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